북한 보위부에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북한 20대들 사이에 급격하게 반체제 비밀 모임이 늘어나면서 집단 탈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고 자유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산속에서 암호를 사용하며 탈북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사랑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험난한 탈북 과정을 함께 겪으며 평생을 약속하게 된 은별 씨와 민혁 씨. 오늘 우리는 20대들 사이에 어떻게 반체제 모임이 생겨나는지, 그리고 그들이 탈북 중 어떤 사랑을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 전에 잠깐 클릭 한 번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사연자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씩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은별입니다. 25살, 함경북도 청진의 섬유공장 노동자였죠. 2023년 가을,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요. 어릴 때부터 이상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달랐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면서 왜 사람들은 다 굶주리고 있는 걸까요? 위대한 원수님 일하면서 왜 우리 월급은 한 달에? 중국 돈으로 5,000원도 안 되는 걸까요? 18살 때 처음 봤습니다. 중국산 밀수 휴대전화로 남조선 드라마를요. 친구 오빠가 장마당에서 장사하다가 구한 거였어요. 화면 속 세상은 충격이었습니다. 저희랑 똑같이 한국말 쓰는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자유롭게 웃고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때 알았죠. 우리가 평생 속았다는 거요. 그 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공장 동료들 중에서도 저처럼 생각하는 애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정치범 수용 소행이니까요. 야, 너 요즘 원수님 머리 스타일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떠봤습니다. 반응을 보는 거죠. 대부분은 움찔하며 피했어요. 하지만 몇몇은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그렇게 하나둘 모였습니다. 2023년 여름, 우리는 8명이었습니다. 모두 20대였죠. 공장 노동자, 교원, 심지어 당원 자식도 있었어요. 우리는 한 달에 2번, 청진 외곽 산속에서 만났습니다. 동무들, 오늘은 5명만 왔네. 첫 모임 때 누군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동무라고 불렀습니다. 북한식 호칭이지만 우리에겐 다른 의미였죠. 진짜 동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박민혁을 처음 만났습니다. 27살,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운 남자였어요. 원래 평양에서 대학을 다녔다가 가족이 숙청당하는 바람에 청진으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민혁 오빠는 우리 모임의 리더 같은 존재였어요. 동무들, 최근에 단속이 심해졌어. 보위부에서 20대들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대. 머리 스타일, 말투, 옷차림까지 다 체크한다더라. 민혁 오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내 친구 동생이 남조선 드라마 본 거 걸려서 노동단련대 갔어. 겨우 19살인데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동단련대는 강제노동 수용소예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죽을 만큼 일 시키는 곳이죠. 그래서 말인데 민혁 오빠가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나는 여기서 더는 못 살겠어. 탈출할 거야. 같이 갈 사람? 순간 숲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탈북이요. 다들 생각은 했지만 입 밖에 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형님, 그거 진심이에요? 21살 성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심이지. 나 혼자 갈 생각은 없어. 우리 같이 가자. 계획이 있어. 민혁 오빠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손으로 그린 지도였습니다. 두만강 국경 지역이었죠. 여기, 온성 쪽에 경비가 약한 구간이 있어. 내가 아는 형님이 작년에 여기로 넘어갔대. 중국 쪽에 브로커도 섭외돼 있고.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희망이 보였어요. 진짜로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갈래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민혁 오빠가 저를 봤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친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뭔가 다짐 같은 게 보였어요. 은별 동무, 각오됐어? 네. 여기 남아있다가 굶어 죽든지, 정치범 수용소 가든지. 그럴 바엔 차라리 죽더라도 시도는 해보고 싶어요. 민혁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동무들도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8명 중 6명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모임은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불만을 토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탈출 계획을 세우는 회의가 된 거죠. 중국 돈을 모아야 해. 브로커한테 줄 돈이 필요하거든. 1인당 최소 2,000위안은 있어야 돼. 국경까지 어떻게 가? 여행증 없이는 못 가잖아. 위조하면 돼. 내가 아는 사람 있어. 우리는 매주 만났습니다. 산속 같은 자리에서요. 암호도 만들었어요. 다음 주 영화 보러 갈래? 는 다음 모임 때 보자는 뜻이었고, 요즘 날씨 좋네는 안전하다는 신호였습니다.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는 공장 임금은 쥐꼬리만 하니까 퇴근 후에 장마당에서 중국산 양말을 팔았습니다. 몰래요. 한 달에 중국 돈으로 500위안 정도 모았죠. 민혁 오빠는 석탄을 훔쳐다 팔았어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걸리면 도둑질로 끌려가니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단속은 더 심해졌습니다. 거리에 보이부 요원들이 늘어났고 집집마다 불시 검열이 들어왔어요. 휴대전화 검사도 수시로 했습니다. 남조선 영상물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우리 모임 멤버 중 하나였던 수진이가 걸렸습니다. 은별아, 수진이가 끌려갔대. 성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어요. 수진이네 집에 보이부가 들이닥쳤고 중국 드라마가 든 USB를 찾아냈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긴급 모임을 가졌습니다. 더는 못 기다려. 당장 떠나야 해. 민혁 오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언제요? 다음 달 11월 중순. 그때가 딱 좋아. 추워지기 시작할 때라 경비가 좀 느슨해져.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생사를 건 도박이요. 민혁 오빠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은별아, 무서워? 무섭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다고요. 탈출까지 한 달. 우리는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달이 지옥 같았습니다. 11월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수진이가 끌려간 직후부터 청진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전 인민은 비사회주의 검열에 적극 협조하라. 거리마다 확성기에서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비사회주의 검열이요. 남조선 영상물을 단속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했죠. 공장 출근길, 보이부 요원들이 거리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무작위로 세워서 가방을 뒤지고 휴대전화를 검사했어요. 남조선 드라마나 영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동무, 전화기 좀 봅시다. 어느 날 저도 걸렸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제 북한산 손전화기를 빼앗아 갔어요. 다행히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위험한 건 다 USB에 담아서 따로 숨겨뒀거든요. 머리 스타일이 왜 그래? 요즘 젊은 것들이 남조선 따라한다면서? 요원이 제 머리를 째려봤습니다. 저는 그냥 단발머리였는데도 트집을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당장 고치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여기서 대들었다간 끌려가니까요. 요원은 저를 한참 노려보다가 가라고 손짓했어요. 공장에서도 검열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이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어요. 모두 작업 중단. 전원 강당으로 집합. 우리는 일손을 놓고 강당으로 모였습니다. 100명도 넘는 노동자들이 모였죠. 강단에는 보이부 책임자가 섰어요. 동무들, 최근 우리 공화국 청년들 사이에서 자본주의 사상이 침투하고 있어.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 청년들을 타락시키려 하고 있단 말이오. 책임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모두 숨죽이고 들었어요. 특히 남조선 영상물을 보는 행위는 반역행위요. 적발되는 즉시 노동단련되는 기본이고 심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낼 것이오. 그 말에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미 그 반역 행위를 몇 년째 해왔으니까요. 지금부터 일주일간 전 가정을 방문 검열할 것이오. 숨길 생각 말고 자진 신고하시오.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감경해주겠소. 검열이요. 집집마다 뒤진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숨겨둔 USB들을 모두 꺼내서 태워버렸습니다. 증거를 남기면 안 되니까요. 민혁 오빠한테도 연락했어요. 공장 화장실에서 몰래 중국산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정한 암호로요. 내일 영화관 앞에서. 그건 내일 산에서 긴급 모임이란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우리는 산속에 모였어요. 6명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동무들, 더는 못 기다려. 이번 주 안에 떠나야 해. 민혁 오빠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요? 그럼 너무 급한 거 아니에요? 성훈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급하긴 뭐가 급해. 여기 있다간 다 잡혀. 검열 끝나면 우리 중 누가 걸릴지 몰라. 민혁 오빠 말이 맞았습니다. 실제로 검열이 시작되자 동네마다 끌려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죠. 우리 옆집 총각도 끌려갔습니다. 28살이었는데 중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였어요. 보이부 차가 와서 그를 실어 갔을 때 그의 어머니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하지만 아무도 도울 수 없었어요. 도우려다간 같이 끌려가니까요. 저는 창문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것이 우리가 사는 나라의 현실이었어요. 돈은 거의 다 모았습니다. 1인당 2,000위안씩이요. 저는 장마당에서 양말 팔고 담배 팔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민혁 오빠는 석탄을 훔쳐다 팔았고요. 다른 동무들도 각자 방법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행증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자기 지역을 벗어나려면 반드시 여행증이 있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이동하다 걸리면 바로 구류장행이죠. 여행증은 내가 해결했어. 민혁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는 장마당에서 위조 여행증을 만드는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1인당 500위안씩 내야 해. 그럼 온성까지 갈 수 있는 여행증을 만들어준대. 온성이요. 두만강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강을 건너면 중국이에요. 우리는 돈을 모아서 민혁 오빠한테 줬습니다. 이틀 후, 그는 여행증을 가져왔어요. 물론 가짜였지만 얼핏 보면 진짜 같았습니다. 11월 15일 새벽, 청진역에서 만나. 기차는 새벽 5시에 출발해. 민혁 오빠가 날짜를 정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면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늘은 옥수수죽이었습니다. 쌀은 이미 2달 전에 떨어졌거든요. 은별아, 밥 먹어라. 어머니가 죽을 떠주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면서 어머니를 봤어요.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저 곧 떠나요.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어머니도 위험해지니까요. 가족이 탈북하면 남은 가족도 처벌받는 게 북한이거든요. 연좌제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을 먹으면서 어머니 얼굴을 마음에 담아뒀어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검열은 계속됐고 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우리 공장에서도 2명이 적발됐습니다. 둘 다 20대였죠. 남조선 음악을 들었다는군요. 정말 한심한 것들입니다. 공장 당 비서가 우리 앞에서 연설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음악 하나 듣는 게 죄가 되는 나라라니요. 드디어 11월 15일이 왔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살아서 자유를 얻거나 죽거나 아니면 잡혀서 지옥 같은 수용소로 가거나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많이 가져갈 순 없었어요. 가방 하나에 옷 몇 벌, 돈, 그리고 어머니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자고 계신 모습을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어머니를 데려올게요.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밖은 아직 깜깜했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저는 역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이른 시간이라 순찰대도 별로 없었습니다. 청진역에 도착하니 민혁 오빠와 다른 동무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다 왔네. 그럼 표 사자. 민혁 오빠가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온성행 기차표를 샀어요. 여행증을 보여줬더니 역무원이 그냥 끄덕이고 표를 줬습니다. 위조 여행증이 통한 거죠.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낡고 더러운 기차였어요. 우리는 타올랐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청진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어두운 거리, 굶주린 사람들. 안녕, 북한. 다시는 안 올 거야. 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기차는 북쪽으로, 국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자유를 향해서요. 기차는 하루 종일 달렸습니다. 온성까지는 10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낡은 기차는 덜컹거리며 느리게 움직였고 중간중간 멈추기도 했습니다. 기차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대부분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려고 애썼어요. 차장이 지나가며 여행증을 검사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위조 여행증인데 들킬까봐 무서웠죠. 여행증 내시오. 차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혁 오빠가 침착하게 여행증을 건넸어요. 차장은 흘끔 보더니 그냥 돌려줬습니다. 다음. 통과했어요. 저도, 다른 동무들도 모두 통과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기차 창밖으로 북한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황량한 들판, 헐벗은 산, 무너진 집들. 사람들은 길가에서 풀을 뜯고 있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버틸까요? 미안해요. 저는 도망가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저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기 남아있으면 저도 저렇게 될 테니까요.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기차 안전등은 희미했어요. 전기가 부족해서 자꾸 깜빡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지쳐서 잠들기 시작했죠. 민혁 오빠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은별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무섭지? 무서워요. 근데 이제 돌아갈 순 없잖아요. 민혁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 시작이야. 진짜는 이제부터지.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어요. 밤 10시쯤 기차가 온성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내렸어요. 역은 작고 어두웠습니다. 사람들도 별로 없었죠. 여기서 어디로 가요? 성훈이가 물었습니다. 일단 여관으로 가자. 오늘 밤은 쉬고 내일 밤에 강을 건너. 민혁 오빠가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역 근처 여관을 찾았어요.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방 있습니까? 몇 명이요? 6명입니다. 방이 2개밖에 없는데. 나눠 쓰시오. 우리는 방 2개를 잡았습니다. 남자 셋, 여자 셋으로 나눠서요. 방은 좁고 춥고 더러웠지만 그래도 잘 곳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짐을 풀고 나서 우리는 한 방에 몰래 모였습니다. 계획을 다시 확인해야 했거든요. 내일 밤 11시에 출발해. 여기서 강까지는 걸어서 2시간 정도야. 민혁 오빠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손으로 그린 지도였어요. 이 구간이 경비가 제일 약해. 초소 사이가 500m 정도 떨어져 있거든. 거기로 가면 돼. 근데 초소에 군인들 있잖아요. 불빛도 비추고요. 그래서 구름 낀 날을 골랐잖아. 내일 날씨가 흐리대. 달빛도 없을 거야. 민혁 오빠는 모든 걸 계획해뒀었습니다. 날씨까지도요. 저는 감탄했어요. 그는 정말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면 중국이야. 거기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가 미리 연락해뒀어. 브로커를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밖에 없지. 우리한테 선택권이 없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브로커 없이는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말도 안 통하고 갈 곳도 없으니까요. 돈은 다들 챙겼지? 네. 우리는 모두 몸에 돈을 숨겨뒀었습니다. 중국 돈 2,000위안씩이요. 전 재산이었죠.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긴장돼서 잠이 안 왔거든요. 내일이면 생사가 갈립니다. 강을 무사히 건너면 살고 못 건너면 죽거나 잡히거나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여관에서 나왔습니다. 온성 시내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 할 일은 없었지만 그냥 여관에만 있으면 수상해 보일 것 같아서요. 온성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장마당이 하나 있었고 사람들은 거기서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대부분 중국산이었습니다. 밀수품이죠. 점심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국수집에 들어갔어요. 6명이 국수 6그릇을 시켰습니다. 옥수수 국수밖에 없소.
주인이 말했어요. 쌀국수는 없다는 거였죠. 우리는 그냥 시켰습니다. 뭐라도 먹어야 했으니까요. 국수는 맛이 없었습니다. 짜고 질겼어요. 하지만 먹었습니다. 힘을 내야 했거든요. 오늘 밤 강을 건너려면요. 오후에는 강 쪽으로 미리 가봤습니다. 멀리서요. 너무 가까이 가면 경비병한테 걸리니까요.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좁았어요. 100m 정도? 건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철조망이 있었어요. 강 이쪽에도 저쪽에도요. 게다가 초소마다 경비병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걸 어떻게 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철조망 아래로 기어가면 돼. 틈이 있어. 내가 미리 확인했어. 민혁 오빠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는 이미 여러 번 이 근처를 다녀왔을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요. 그 모습이 정말 용감해 보였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우리는 여관으로 돌아왔어요.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옥수수밥이었죠.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0시, 11시가 됐어요. 출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여관을 나섰습니다. 밤거리는 어두웠어요. 전기가 없어서 가로등도 없었거든요. 달도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완벽한 날씨였죠. 1시간쯤 걸었을까요? 강이 가까워졌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말하지 마. 소리 내지도 말고. 민혁 오빠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로 초소의 불빛이 보였죠. 경비병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불빛이 다른 쪽을 비추기려 10분쯤 기다렸을까요?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오른쪽으로요. 지금 민혁 오빠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철조망 쪽으로 달려갔어요. 최대한 소리 내지 않으면서요. 철조망 아래에 틈이 있었습니다. 민혁 오빠 말대로요. 우리는 배를 땅에 깔고 기어서 빠져나갔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손이 까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기어갔습니다.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이제 강까지 50m요. 우리는 계속 기어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저기 누구야? 초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우릴 발견한 겁니다. 뛰어. 민혁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강을 향해 달렸어요. 쏜다. 경비병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총소리가 울렸어요. 탕. 귀가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11월이었으니까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어요. 뒤에서 계속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에 총알이 꽂히는 소리도 들렸죠.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헤엄쳤습니다. 얼마나 헤엄쳤을까요?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저는 기어 올라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다른 동무들도 올라오고 있었어요. 5명이요. 다 왔어? 민혁 오빠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한 명이 안 보여요. 성훈이가 소리쳤습니다. 강을 봤더니 누군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재훈이다. 민혁 오빠가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재훈이를 끌고 나왔어요. 우리는 재훈이를 꺼내서 땅에 눕혔습니다. 재훈아, 정신 차려. 하지만 재훈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총에 맞은 거였어요. 등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재훈아. 우리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여기서 더 있으면 중국 공안이 올 거였거든요. 가자. 재훈이를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해. 민혁 오빠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재훈이를 그곳에 남겨두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유를 향해서요. 하지만 그 자유는 한 동무의 목숨과 바꾼 것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재훈이가 죽었으니까요. 23.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맸습니다.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추위에 온몸이 떨렸어요. 11월 밤이었으니까요. 이대로 가다간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여.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멀리 집 한 채가 보였어요. 작은 농가 같았습니다. 가까이 가지 마. 신고할 수도 있어. 민혁 오빠가 말렸습니다.
중국 농민들 중에는 탈북자를 신고해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그 집을 피해서 계속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길가에 버려진 헛간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잠깐 쉬자. 우리는 헛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고 지저분했지만 바람은 막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옷을 짜서 최대한 물기를 빼냈습니다. 불을 피울까요? 안 돼. 연기 나면 들켜. 민혁 오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서로 몸을 기대고 앉아 있었어요. 체온으로 서로를 녹이면서요.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조금 따뜻해졌어요. 우리는 헛간 밖으로 나왔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분명히요. 하지만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여기도 가난해 보였거든요. 낡은 집들, 비포장길. 북한이랑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어디 있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 앞 마을이래. 거기 조선족이 산다고 했어. 조선족이요. 중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죠. 우리 말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마을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주위를 경계했어요. 공안이 나타날까 봐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어요. 집이 10여 채 정도 있었습니다. 저 집이래. 민혁 오빠가 낡은 집 한 채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요? 김영님 소개받고 왔습니다. 민혁 오빠가 암호를 말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변했어요. 안으로 들어오시오. 빨리.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문을 닫았어요. 몇 명이요? 5입니다. 돈은 있소? 네. 1인당 2,000위안씩 있습니다. 좋소. 일단 여기서 며칠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가시오. 한국 가려면 태국까지 가야 하오. 태국이요. 그렇게 멀리요? 태국까지 얼마나 걸려요? 한 달은 걸릴 거요. 차 타고, 걷고, 또 차 타고 해야 하니까. 한 달이요. 길고 험한 여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돈이 더 필요하오. 태국까지 가려면 1인당 최소 3,000위안은 더 있어야 해요. 뭐라고요? 그런 돈 어디 있어요? 성훈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여기 남든가.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든가. 하지만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이오. 알아서 하시오. 브로커는 냉정했습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죠? 동무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3,000위안이요. 한국 돈으로 60만 원 정도예요. 우리한텐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돈을 모으시오. 식당, 공장, 농장, 뭐든지 있소. 조선족 주인들은 탈북자들 많이 써요. 싸게 부릴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으는 거요. 브로커는 우리를 다른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집에는 탈북자들이 5명 더 있었어요. 모두 우리처럼 한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오. 밥은 하루 2끼 줄 거요. 대신 한 달에 300위안씩 내야 하오. 우리는 그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 하나에 5명이 자는 거였어요. 비좁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당에 취직했어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서빙까지 다 했죠. 한 달에 1,000위안을 준다고 했어요. 민혁 오빠는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신발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한 달에 1,200위안이었죠. 다른 동무들도 각자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악착같이 일했어요.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중국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불법 체류자였으니까요. 신분증도 없었어요. 언제 잡힐지 몰라서 항상 긴장했습니다. 어느 날 공안 단속이 있었습니다. 식당에 공안이 들이닥쳤어요. 신분증 검사. 저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갔죠. 다른 탈북자 동료 하나는 못 빠져나갔어요. 잡혀서 끌려갔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될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언제 제 차례가 올지 몰랐으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일했어요. 거의 쉬지도 않고요. 드디어 돈이 모였습니다. 1인당 3,000위안씩이요. 우리는 브로커한테 갔습니다. 돈 다 모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출발하시오. 남쪽으로 내려갈 거요. 다음 주요. 드디어 이 위험한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 주, 민혁 오빠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은별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우리 중국에서 같이 일하면서 많이 의지하게 됐잖아. 나는 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민혁 오빠한테 특별한 감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오빠도요. 오빠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은별아, 우리 한국 가면 같이 살자. 내가 책임질게.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네, 좋아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처음으로요.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브로커가 큰 트럭을 준비했어요. 화물칸에 우리를 태웠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검문소 지날 때 들키면 끝이오. 트럭은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어둡고 좁은 화물칸에서 숨을 죽였어요.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며칠을 달렸습니다. 중간에 차를 갈아타기도 했어요. 베트남을 거쳐서 라오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드디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했거든요. 태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야 하오. 방콕까지 가서 한국 대사관을 찾으시오. 거기 가면 보호받을 수 있소. 우리는 브로커와 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끼리였어요. 5명이요. 방콕까지 어떻게 가요? 버스 타고 가야지. 표 살 돈은 있어. 민혁 오빠가 말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그의 모습이 정말 믿음직했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탔습니다. 태국 버스는 에어컨도 나왔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창밖으로 태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 깨끗한 도로, 웃는 사람들, 자유로운 세상이었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한국이야. 희망이 보였습니다. 긴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2024년 3월이었어요. 북한을 떠난 지 넉 달 만이었습니다. 방콕은 북한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고 자동차들이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사람들은 밝게 웃으며 걸어 다녔죠. 누구 하나 굶주린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대사관이 어딨대요? 성훈이가 물었습니다. 수쿰빗이라는 곳에 있대. 택시 타고 가야 해. 우리는 택시를 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택시였어요. 북한에는 택시가 거의 없거든요. 있어도 외국인이나 특권층만 타죠. 택시는 깨끗했고 에어컨까지 나왔습니다. 기사는 친절하게 웃으며 운전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게 태극기예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북한에서는 남조선 국기라고 배웠던 그 깃발. 지금은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우리를 봤어요. 탈북자세요? 한국말이었습니다. 진짜 한국말이요. 경비원은 우리를 안내해줬어요. 사무실로 갔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우리를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힘드셨죠?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안전하다고요. 넉 달 동안, 아니 평생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외교관은 우리에게 차와 빵을 줬습니다. 우리는 허겁지겁 먹었어요. 정말 배가 고팠거든요. 신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어디 사셨어요? 우리는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출신 지역, 가족 관계, 모든 걸 말했어요. 탈북 과정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두만강을 건넌 이야기, 중국에서 도피한 이야기,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훈이가 죽은 이야기도요. 외교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며칠 안에 신원 확인이 끝날 겁니다. 그 후에 한국으로 가실 수 있어요. 한국이요. 드디어 한국에 가는 거예요. 그동안 여기서 지내셔야 합니다. 숙소를 마련해 드릴게요. 대사관에서 근처 게스트하우스를 제공해 줬습니다.
방 2개였어요. 우리는 거기서 지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방콕을 구경했어요. 태국은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슈퍼마켓에 갔을 때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음식이 너무 많았거든요. 과자, 빵, 과일, 고기, 온갖 게 다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죠. 은별아, 뭐 먹고 싶어? 민혁 오빠가 물었습니다. 바나나요. 북한에서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민혁 오빠가 바나나 한 송이를 샀습니다. 우리는 거리 벤치에 앉아서 먹었어요. 달고 부드러웠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세상에 있다니요. 은별아. 네. 우리 여기서 결혼하면 안 될까? 저는 깜짝 놀라서 민혁 오빠를 봤어요. 결혼이요? 여기서요? 응. 한국 가기 전에 우리끼리라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결혼이요.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탈북하느라 정신 없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식을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끼리 약속하는 거지. 동무들한테 축하받고. 그걸로 충분해. 맞아요. 충분했습니다. 호화로운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중요한 거죠. 좋아요. 결혼해요. 민혁 오빠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껴안았어요. 다음 날, 우리는 간단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작은 마당에서요. 참석자는 우리 동무들 넷이 전부였습니다. 민혁 오빠와 저는 마주 섰습니다. 특별한 예복도 없었어요. 그냥 깨끗한 옷을 입었을 뿐이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앞에서 부부가 됩니다. 민혁 오빠가 말했습니다. 저 박민혁은 최은별을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저 최은별은 박민혁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어요. 처음으로요. 동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성훈이는 울기까지 했어요.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고마워. 동무들.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같이 죽을 고비를 넘긴 동지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혁 오빠와 저는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작은 방에서요. 호화롭지 않았지만 우리에겐 가장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은별아, 우리 한국 가서 잘 살자. 네, 열심히 살게요. 아이도 낳고. 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부부로서요. 일주일 후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원 확인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으로 출발하실 수 있어요. 드디어였습니다. 한국행이요. 우리는 짐을 챙겼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과 여권이 전부였죠. 대사관에서 임시 여행 증명서를 만들어줬거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몸이 이상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어요. 괜찮아? 민혁 오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냥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다음 날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아침을 먹지 못했어요. 병원 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비행기만 타면 나을 거예요. 우리는 공항으로 갔습니다. 수완나품 국제공항이었어요. 엄청나게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북한 평양공항과는 비교도 안 됐죠. 비행기에 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좌석은 부드러웠고 승무원들은 친절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방콕이 점점 작아졌어요. 우리는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한국을 향해서요. 5시간 후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한국말로요. 우리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인천공항이었어요. 밝고 깨끗하고 거대했습니다. 여기가 한국이에요. 저는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한국 땅이요.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통일부 직원들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안성에 있었어요. 하나원은 학교 같았습니다. 깨끗한 건물에 넓은 운동장이 있었어요. 우리는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부부니까 같은 방을 썼죠. 방은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어요. 화장실도 방 안에 있었습니다. 온수도 나왔고요. 여기서 석 달 동안 생활하시게 됩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어, 컴퓨터, 법률, 취업 교육 등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정착금도 지원됩니다. 정착금이요.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한테 돈을 준다고 했어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토할 것 같았어요. 은별아, 진짜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 민혁 오빠가 걱정했습니다. 그럴까요? 다음 날, 하나원 의무실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했어요. 혹시 생리가 안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생리요? 생각해보니 2달 넘게 안 했어요. 중국에서 일할 때부터요. 2달쯤요. 임신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임신이요. 설마요. 하지만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임신이었어요. 2달 차였습니다. 축하드려요. 엄마가 되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멍했습니다. 임신이라니요. 아기라니요. 밖에서 기다리던 민혁 오빠한테 달려갔습니다. 오빠. 저요. 왜? 무슨 일이야? 임신이래요. 우리 아기예요. 민혁 오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진짜야? 네. 진짜예요. 우리는 울고 웃었습니다. 힘든 여정 끝에 찾아온 축복이었어요. 새로운 생명이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땅, 한국에서 태어날 아기였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임신한 몸으로요. 매일 아침 8시에 수업이 시작됐어요. 한국어 수업, 컴퓨터 수업, 사회 적응 수업. 배울 게 정말 많았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북한말이랑 남한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뜨락도르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트랙터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동무는 친구, 일구는 일하는 사람 또는 직원, 공화국은 그냥 나라 또는 한국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신기했습니다. 같은 말인데 다르게 쓰는 거요. 컴퓨터 수업은 어려웠어요. 저는 컴퓨터를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북한에는 컴퓨터가 별로 없었으니까요.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천천히 가르쳐 줬어요. 저는 서툴게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회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행증이나 허가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진짜요? 우리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직업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죠. 강제 배치 같은 건 없습니다. 북한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직장을 정해줬거든요. 거부할 수 없었어요. 또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습니다. 선거라고 하죠. 대통령을요? 네.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선거 때 다른 사람을 뽑으면 돼요. 비판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최고 지도자를 국민이 뽑는다니요. 임신 때문에 힘들었지만 수업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위해서라도 한국 사회를 잘 배워야 했으니까요.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넉 달, 5달이 됐어요. 하나원 의무실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남자아이네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이요. 우리에게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민혁 오빠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들이래. 우리 아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민준이 어때? 백성민. 준걸준. 좋아요. 민준이. 우리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아들. 엄마 아빠가 정말 사랑해. 하나원에서는 다른 탈북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나이도, 출신도 다양했어요. 함경도에서 온 사람, 평양에서 온 사람, 양강도에서 온 사람. 모두 자기만의 탈북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 왔고, 어떤 사람은 혼자 왔어요.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숨어 살다가 왔고요. 하지만 모두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거요. 은별 씨, 나중에 뭐 하고 싶어요?
룸메이트였던 수정 언니가 물었습니다. 저요? 일단 아기부터 낳아야죠. 그 다음엔 일을 하고 싶어요. 돈을 벌어서 북한에 계신 어머니를 데려오고 싶어요. 어머니가 북한에 계세요? 네. 제가 탈북한 걸 모르세요. 그냥 공장 나갔다가 안 돌아온 줄 아실 거예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꼭 데려올 수 있을 거예요. 수정 언니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석 달이 지나 하나원 수료식 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수료증을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겁니다. 원장님이 축사를 했습니다. 힘든 일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았어요. 하나원을 나와서 우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이었어요. 아파트는 작았습니다. 방 하나에 거실, 부엌, 화장실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궁전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가진 우리만의 집이었으니까요. 우리 집이에요, 오빠. 저는 방방 뛰며 좋아했습니다. 배가 불러서 조심해야 했지만요. 민혁 오빠는 바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공장이었어요.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곳이었죠. 월급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이요? 이렇게 많이 받아요? 응. 한국에서는 이게 최저임금 수준이래.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요. 저는 임신 중이라 일을 할 수 없었어요. 대신 집에서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는 것도 신기했어요. 물건이 정말 많았거든요. 처음엔 뭘 사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기요,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직원들이 불친절했거든요. 한국은 달랐어요. 저, 임산부인데요. 뭘 먹어야 하나요? 아, 엽산이랑 철분제 드세요. 그리고 과일이랑 채소 많이 드시고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고마웠어요. 병원도 다녔습니다. 산부인과요. 북한에서는 병원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약도 없고 장비도 낡았어요. 하지만 한국 병원은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친절했고요. 아기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우리 아들이 보였어요. 작은 손, 발, 얼굴. 민준아. 눈물이 났습니다. 저 작은 생명이 곧 세상에 나올 거예요. 자유로운 나라, 한국에서요. 하지만 임신 후기로 갈수록 몸이 힘들어졌습니다. 배가 너무 무거워서 걷기도 힘들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부었습니다. 은별아, 괜찮아? 민혁 오빠가 걱정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곧 나으면 되죠. 하지만 사실 걱정됐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몸을 너무 혹사했거든요.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추위에 떨었고, 스트레스도 심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걱정했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요. 탈북 과정에서 고생하셨죠. 조심하셔야 해요. 네, 선생님. 저는 최대한 잘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유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고기도 먹었어요. 민혁 오빠가 열심히 벌어다 줬거든요. 우리 아들 건강하게 낳아야지. 배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임신 7달이 됐습니다. 이제 2달만 더 있으면 아기를 만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는 배를 움켜쥐었어요. 은별아, 괜찮아? 배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다리 사이가 축축해졌습니다. 보니까 피였어요. 오빠, 피가 나요. 민혁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병원 가자, 빨리. 민혁 오빠가 저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조기 진통이에요. 빨리 분만실로. 의사 선생님들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끌려갔어요. 아기가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최선을 다할게요. 하지만 저는 무서웠습니다. 아직 7달밖에 안 됐는데 아기가 나오면 어떡하죠?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힘내요. 조금만 더. 의사 선생님이 외쳤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드디어 으아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민준이었어요. 아들이에요. 건강한 아들. 간호사가 아기를 보여줬습니다. 작고 빨갛고 울부짖는 우리 아들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자유로운 땅에서 태어난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깐이었어요. 아기가 너무 일찍 태어났어요. 체중이 1.8kg밖에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8kg요? 그게 괜찮은 건가요? 정상 신생아는 3kg 정도예요. 민준이는 많이 작아요. 신생아 집중 치료실로 옮겨야 합니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이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죽는 건 아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못 드려요. 조산아는 폐가 미성숙해서 호흡 곤란이 올 수 있거든요. 간호사들이 민준이를 인큐베이터에 넣었습니다. 투명한 상자 같은 거였어요. 안에서 민준이가 작게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줄이 연결돼 있었죠. 민준아? 저는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의료진이 이미 데려갔거든요. 은별아, 괜찮을 거야. 민혁 오빠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출산 후라 몸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민준이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왔습니다. 민준이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호흡기를 달았고, 지금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볼 수 있나요? 네. 하지만 직접 안아보시진 못해요. 감염 위험 때문에요. 저는 휠체어를 타고 신생아 집중 치료실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준이가 보였어요. 작은 몸에 온갖 의료 장비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호흡기, 심장 모니터, 링거.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민준아, 엄마야. 엄마가 왔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민준이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했죠.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너를 제대로 보호 못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탓이었어요. 탈북 과정에서 너무 무리했던 거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은별 씨, 자책하지 마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조사는 여러 이유로 일어나요. 은별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하루 종일 신생아실 앞에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민준이를 지켜봤습니다. 민혁 오빠도 퇴근하면 바로 병원으로 왔어요. 우리는 함께 민준이를 봤습니다. 우리 아들 꼭 이겨낼 거야. 민혁 오빠가 말했습니다. 네. 꼭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천천히 좋아지고 있었어요. 체중도 2kg을 넘었습니다. 호흡이 안정적이에요. 호흡기를 뗄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기뻐서 울었어요. 2주일째 되던 날, 드디어 민준이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캥거루 케어라고 해요. 엄마 피부와 아기 피부를 직접 접촉시키는 거죠. 조사나한테 좋아요. 간호사가 제 가운을 벗기고 민준이를 제 가슴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민준이의 작은 몸이 제 심장 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엄마가 안고 있어. 민준이가 작은 손을 움직였어요.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너무 작고 약한 손이었지만 꽉 쥐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용감하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2.5kg이 됐어요. 스스로 숨을 쉬고 우유도 먹었습니다. 이제 퇴원하셔도 돼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민준이는 이제 안전해요. 집에서 잘 키우시면 됩니다. 드디어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저는 민준이를 품에 안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민준이가 눈을 가늘게 뜨고 밖을 봤어요. 처음 보는 세상이었죠. 민준아, 여기가 우리가 살 나라야. 자유로운 나라. 대한민국이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우리 집이요. 어서 와. 민준아, 우리 집이야.
민준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민준이는 작은 입을 벙긋거리며 웃는 것 같았어요. 은별아, 우리 해냈어. 민혁 오빠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해냈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북한을 탈출하고 중국을 거쳐 태국으로 갔다가 한국에 와서 아기를 낳고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준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조산아라서 더 신경 써야 했거든요. 밤마다 2~3시간마다 깨서 우유를 먹여야 했어요.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항상 피곤했죠.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행복했으니까요. 민혁 오빠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야근도 하고 주말 특근도 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요. 은별아, 미안해. 내가 더 도와주고 싶은데 돈을 벌어야 해서. 괜찮아요. 오빠,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저는 민혁 오빠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일해도 제대로 된 월급을 못 받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받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4kg, 5kg이 됐습니다. 건강한 아기가 됐죠. 엄마, 어느 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요. 민준아, 엄마라고 했어? 저는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우리 아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민준아. 그래, 아빠야. 민혁 오빠도 울며 웃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돌을 맞았어요. 우리는 작은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알게 된 탈북자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축하해요. 민준이 정말 잘 컸네요. 친구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불렀어요. 민준이는 케이크를 손으로 움켜쥐고 먹었습니다. 얼굴에 크림이 잔뜩 묻었죠. 너무 귀여웠어요. 민준아, 사랑해. 저는 민준이를 안고 키스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후에 민혁 오빠와 이야기했어요. 우리 정말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게, 믿기지가 않아. 북한에서 탈출하고, 중국에서 도망치고, 태국까지 가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모든 게 꿈만 같아. 맞아요. 하지만 진짜예요. 우리는 자유를 찾았어요. 민혁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별아, 고마워. 끝까지 함께 해줘서. 저야말로요. 오빠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함께 이겨낸 동반자였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민준아, 넌 얼마나 행운아인지 아니? 저는 자고 있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넌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나라에 태어났어. 굶주리지 않아도 되고, 감시받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나라에. 민준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거야. 자유.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민준이가 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가르치겠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는지 알려주겠다고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자유로운 땅, 대한민국에서요.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2025년, 저는 30살이 됐어요. 민준이는 이제 2돌을 맞았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조산하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엄마, 밥. 그래, 민준아, 밥 먹자. 저는 민준이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흰쌀밥에 고기, 김치, 계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성한 식사였죠. 맛있어? 응.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매일 감사했어요. 이 아이가 배고픔을 모르고 자랄 수 있다는 게요. 저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제빵 기술을 배워서 빵집에 취직했어요. 은별 씨, 크루아상 만들기 정말 빨라지셨네요. 사장님이 칭찬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제 손으로 빵을 만들고,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는 게요. 북한에서는 아무리 일해도 배고팠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민혁 오빠도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겼어요.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워서 정비소에 취직했습니다. 월급도 300만 원으로 올랐죠. 은별아, 우리 이제 진짜 자리 잡은 것 같아. 그러게요.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 넓지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주말이면 가족끼리 나들이를 갔습니다. 공원에도 가고, 마트에도 가고, 놀이터에도 갔어요. 민준이는 놀이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엄마, 높이. 그래. 더 높이. 저는 민준이를 그네에 태우고 밀어줬어요. 민준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자유구나. 아이가 마음껏 웃고 뛰어놀 수 있는 거. 감시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행복할 수 있는 거. 하지만 가끔 북한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어머니요. 어머니는 아직 북한에 계셨어요. 제가 탈북한 걸 알고 계실까요? 아마 보이부에서 조사받으셨을 거예요. 연좌제 때문에 처벌받으셨을 수도 있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실 거라는 게요. 오빠, 어머니를 꼭 데려오고 싶어요. 나도 그래. 우리 돈 더 모으자. 그리고 브로커 통해서 어머니를 빼내자. 탈북 브로커를 통하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빼낼 수 있다고 했어요. 물론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이요. 우리는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요. 외식도 줄이고, 옷도 안 사고, 그저 모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돈이 모였어요. 우리는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에 계신다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성공 확률은 얼마나 돼요? 글쎄요. 50%. 요즘 단속이 심해서요. 불안했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습니다. 석 달 후, 브로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을 찾았습니다. 지금 중국에 계세요.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네, 곧 한국으로 모시겠습니다. 한 달 후, 인천공항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달려가서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어요. 주름이 더 깊어지고 머리는 백발이 되셨습니다. 은별아, 내가 은별이냐? 네, 어머니, 저예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말도 안 하고 떠나서.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자유를 찾았잖아. 엄마가 자랑스럽다.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민준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제 아들이에요. 민준이요. 세상에, 우리 손주. 어머니는 민준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민준이를 보며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을 보며 놀라셨어요. 여기가 남조선이구나. 정말 부자 나라네. 어머니, 여기서는 남조선이라고 안 해요. 한국이라고 해요. 그래, 한국. 멋진 나라구나. 어머니는 우리 집을 보며 감탄하셨어요. 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온수도 나오고, 여기가 천국 같구나. 어머니, 이제 여기서 편하게 사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고맙다. 은별아.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저, 민혁 오빠, 어머니, 그리고 민준이요. 정말 푸짐하구나. 고기도 있고, 쌀밥도 있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이제 배고픈 일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식사했습니다. 행복한 식탁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굶주림과 억압 속에서 자라고 목숨 걸고 탈출하고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고 가족과 재회하고 한순간도 쉽지 않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어요. 재훈이는 강을 건너다 목숨을 잃었고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요. 이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는 자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자유. 한국 사람들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태어날 때부터 누려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요. 민준아, 넌 정말 행운아야. 저는 자고 있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넌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났어.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꾸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북한 아이들은 그럴 수 없어. 배고프고, 감시받고, 미래가 없어. 민준이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싶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요. 저처럼요. 자유를 향한 용기만 있다면 길은 열릴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죠.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자유는 그만큼 소중하니까요. 대한민국에도 감사합니다. 저 같은 탈북자를 받아주고, 보호해주고, 정착할 수 있게 도와줘서요. 정착금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의료 혜택도 주고, 어느 나라가 이렇게까지 해주나요? 저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면서 갚겠습니다. 성실한 국민으로 살면서요. 이제 저는 꿈이 있습니다. 민준이를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요. 그리고 북한이 자유로워지는 걸 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북한에 가고 싶어요. 당당하게요. 그리고 말하고 싶어요. 봐요. 자유는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억압받고, 감시받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희망의 메시지로요. 자유는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 자유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아직 자유를 얻지 못한 북한 동포들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오늘도 빵을 굽습니다. 이 자유로운 땅에서요. 민혁 오빠는 자동차를 정비하고, 어머니는 민준이를 돌보고, 민준이는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놉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희에겐 기적 같은 삶입니다. 밤이 되면 창밖을 봅니다. 화려한 불빛들,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웃음소리. 고마워요. 대한민국, 우리를 받아주셔서. 그리고 다짐합니다. 이 자유를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요. 열심히 살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북한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요. 저는 최은별입니다. 북한 탈북자이자 대한민국 국민이고 민준이의 엄마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이 땅에 살 수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요.